1480년 가을, 조선의 수도 한성부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형장으로 끌려가는 한 여인의 뒤로는 유교 질서의 기틀을 다지던 성종의 단호한 결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양반 사대부의 딸이자 왕실 종친의 아내였던 그녀는 나라의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어우동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손의 아내 어우동은 부적절한 관계를 일삼아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냉엄한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은 이 짧고 건조한 문장 속에서 그녀를 궁궐을 욕되게 한 희대의 요부로 규정하고 유교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어우동은 단순한 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 양반층 가문으로 당대 최고 수준의 여성 교육을 받았으며 시문과 서화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자 그녀는 규방의 틀을 깨고 신분 질서를 파괴하는 파격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우동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조선 초기 성리학적 질서가 재능을 지닌 한 여성의 삶에 어떤 제약을 가했으며 그 결과가 비극적인 파국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1470년대 후반 조선이 건국 100년을 바라보며 유교적 윤리관을 강력하게 확립하던 성종 때의 격변기에 시작됩니다. 어우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생이나 천민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조선의 최고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를 지낸 박윤창으로 외국 문서를 관리하고 번역하는 중요 관직이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다수의 학술 자료와 사료 해석에 근거하여 144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이름 어우동 역시 처형 후 가문에서 파문되어 성명이 빠진 별명이며 연산군일기에 언급된 구마라는 기록을 통해 그녀의 본명은 박구마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우동의 교육은 당시 최상류층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용제총화와 같은 야사에는 그녀가 시와 서화에 능통한 제녀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반 여성으로서 그녀는 기본적으로 여사서와 내운 같은 여성 교육 서적을 통해 유교적 덕목을 배웠을 것이며 아버지의 지위 덕분에 일반적인 규방 여성보다 넓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종시대는 성리학적 이념이 사회 규범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여성에게는 칠거지학과 삼종지도라는 엄격한 윤리 규범이 적용되었습니다. 칠거지학은 여성이 자식이 없거나 음란함, 시부모의 불순종 등 7가지 잘못을 범하면 남편이 버릴 수 있다는 원칙이었고, 삼종지도는 여성이 평생 아버지, 남편, 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양반 여성은 규방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오직 현모양처라는 틀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우동은 이러한 시대적 제약 속에서 내적으로 큰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지성은 세상을 논하고 싶었지만 그 능력을 펼칠 무대는 남편을 보필하는 규방에 한정되었습니다. 재능을 억압당하는 삶은 그녀에게 숨막히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우동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왕실의 종친인 태강수 이동과 혼인했습니다. 정확한 혼인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475년 사건 발생 당시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1460년대 후반에서 1470년대 초반에 혼인했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결혼은 겉으로는 양반과 딸이 왕실의 며느리가 되는 신분 상승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남편 태강수 이동은 어우동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녀를 소외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성의 외도는 풍류로 용인되었지만 여성의 작은 일탈조차 가문을 망치는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시대적 도덕 기준 속에서 어우동의 재능과 지성은 오히려 그녀를 더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지식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여성이 억압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느꼈을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어우동의 삶은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모순적 위치, 뛰어난 교육을 받았으나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제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순은 곧 비극적인 파국으로 이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어우동의 화려했던 왕실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억압적인 규방 생활과 남편의 외면 속에서 고독을 느끼던 그녀는 1475년 9월 생애 최대의 시련에 직면합니다. 남편 태강수 이동은 아내를 내쫓기 위해 충격적인 술수를 썼습니다. 이동은 어우동이 집에 온 장식구 장인인 은장이와 간통했다며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왕실 종친의 아내가 천한 기술직 신분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파렴치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왕실 종친의 문제였기에 이 사건은 종부실을 거쳐 성종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이 행동은 당시 사회가 여성의 정절에 얼마나 광적으로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조정의 철저한 조사 결과 이동의 고발은 무고, 즉 거짓 고발임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동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내를 부당하게 내쫓으려 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1476년 여름, 성종은 이동에게 관직을 박탈하고 아내 어우동과 재결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어우동의 억울함이 왕명으로 공식 인정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승리가 어우동의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동은 왕명까지 거역하며 어우동을 집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풀었지만 그녀는 왕손의 아내라는 명예로운 신분을 잃고 왕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소박맞은 이혼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양반 여성은 낙인이 찍힌 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어우동의 운명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실록은 이 시기 그녀에 대해 침묵하지만 후대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친정으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유교적 여성으로 살 수 없었고 자신을 버린 남편과 가혹한 도덕 기준을 적용한 사회에 대한 깊은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합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그녀는 스스로 기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야사 기록은 그녀가 뛰어난 시문과 그림 실력, 그리고 미모를 무기로 규방의 담장을 넘어 은밀하게 남성들을 만나며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억압되었던 재능과 자유, 그리고 욕망을 분출했다고 전합니다. 그녀의 활동 범위는 의도적으로 당시 조선 사회의 신분 질서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왕실 종친인 수산수, 방산수와 같은 왕족들, 과거 급제자 홍찬 같은 고위 관료들과 교류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시댁 노비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신분 차이를 오가는 그녀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당대 사회의 엄격한 신분과 도덕 기준을 파격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조선 전기의 학자 성현이 저술한 야사집인 용제총화에 묘사된 것처럼 그녀는 자신을 욕망의 주체로 세운 최초의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1479년경 그녀의 명성은 한양의 사대부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고 남성들은 오히려 그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매력과 지성으로 당대 권력층의 남자들을 유혹하며 잠시나마 남성 중심 사회의 꼭대기에 군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은 유교 질서 확립에 목숨을 걸었던 성종과 사대부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해방시켰지만 결국 시대의 칼날을 자신의 목에 겨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우동이 복수심과 자유를 향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1480년 봄, 마침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은 더 이상 은밀한 야사가 아니었고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국가적 스캔들로 비화하게 됩니다. 위기는 그녀와 내통했던 남성 중 한 명인 박강이라는 인물의 고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강이 이 사실을 승정원에 신고하면서
어우동의 사생활은 일거의 공식 기록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고발은 어우동의 파격적인 삶에 대한 유교 사회의 극도의 경계심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7명에 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는 단지 개인사가 아닌 조선 사회가 스스로 만든 체제 모순을 드러내는 지표였습니다. 사건이 심화되자 조정 내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 중에는 왕족과 고위 관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들을 보호하려는 세력과 유교적 기강 확립을 위해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는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성종대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종은 단지 사대부의 체면을 지키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교적 도덕 정치를 확립하고 왕권과 신권을 모두 도덕적으로 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우동 사건은 그에게 흐트러진 유교적 기강을 바로잡고 여성 통제 규범을 강화할 결정적인 정치적 기회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종은 훈구파와 살인파를 아우르는 조정 대신 전체에 자신의 도덕적 통치 철학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운명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1480년 10월 13일에 찾아왔습니다. 대신들은 어우동의 죄를 당시 법률인 대명률상 최고형이 곤장 100대에 불과했던 간통죄로 보고 처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단호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결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종은 어우동의 행실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강상을 어지럽힌 중대한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강상이란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유교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 질서를 뜻하며 이는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폐륜적 죄악에 적용되는 최고 중벌이었습니다. 성종은 어우동의 행실은 창기와 같았으므로 마땅히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개인적인 사정은 철저히 무시된 채 그녀의 죄는 개인의 일탈에서 국가적 윤리 파괴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어우동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지목되었고 유교적 질서 확립이라는 거대한 칼날은 그녀의 목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종의 단호한 교수형 명령이 내려진 후 1480년 10월 18일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날 어우동은 한 성부의 형장으로 끌려가 처형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추정컨대 40세 안팎이었습니다. 어우동에게 내려진 형벌은 단순한 간통죄의 최고형인 곤장 100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상죄, 즉 유교적 윤리 질서를 파괴한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에 적용되는 법률을 뛰어넘어 국가와 왕실의 도덕적 기강을 흔들었다는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어우동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누명을 씌운 남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세상에 대한 분노와 체념 속에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교수형 집행은 조선 초기 성리학적 여성관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하게 한 개인의 삶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어 죄를 함께했던 남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어우동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역사적 사실은 처벌의 현저한 불균형입니다. 왕족, 양반, 노비 등 17명 정도에 달했던 이들은 어우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왕족들과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간통죄에 따른 처벌로 고작 곤장을 맞거나 관직을 잠시 박탈당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시댁 노비는 왕실 종친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음에도 원래 법대로라면 사형이 마땅했으나 형량이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어우동이 처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관계했던 대다수 남성들은 죄를 사면받거나 다시 관직에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남편 태강수 이동 역시 아무런 처벌 없이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의 불균형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구조적인 이중잣대를 보여줍니다.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어우동 사건이 개인의 죄에 대한 응보보다는 여성에 대한 통제와 유교적 기강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한 여성을 희생시킨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우동의 처형은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시대는 유교 질서 확립을 위해 삼강행실도와 같은 교화서가 적극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충신, 효자, 연려의 사례를 통해 백성들을 교화하려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어우동의 처형은 여성의 정절과 유교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우동과 같은 행동은 엄격히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어우동은 딸을 하나 남겼는데 그 아버지마저 불분명할 정도로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성씨조차 잃은 그녀의 딸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로써 어우동의 짧고도 격렬했던 삶은 막을 내렸습니다. 어우동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조선시대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 그녀는 강상을 문란하게 한 요부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당대 조정의 규정은 오랫동안 정통 역사관으로 자리 잡아 그녀의 이름은 여성들에게 내려진 도덕적 경계선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학계, 특히 여성사 연구자들은 어우동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어우동은 단순한 요부가 아닌 시대의 모순을 견디지 못한 지식인의 저항으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각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학계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어우동의 시대적 모순에 주목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나 규방에 갇힌 양반 여성, 남편에게 버림받고도 재산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여인. 그들은 이런 성별에 따른 구조적 제약 속에서 그녀의 일탈 행위가 단순한 방종이 아닌 엄격한 시대적 규범에 대한 파격적인 반응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처벌의 불균형은 조선 사회의 이중잣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같은 죄를 지은 남성들은 가벼운 벌을 받았지만 어우동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판이한 도덕률의 적용은 현대 연구자들이 어우동 사건의 본질로 지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처형이 개인의 죄에 대한 응보라기보다는 성리학적 질서를 공고히 하고 여성 통제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의 성격이 강했다는 해석은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녀의 비극은 성별에 따른 처벌의 불균형 문제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도덕 기준이 특정 성별에게만 집중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500년 전의 증언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이혼녀라는 낙인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어우동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제를 성찰하게 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극단적인 복수는 당시 여성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전무했음을 방증합니다. 어우동은 지금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도덕적 잣대의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찬란한 한국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